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도입됐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이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집값의 한 10% 정도 되는 현금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제도인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 지금 5월이니까 6월까지 사업 도입 모델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사실상 도입이 현실화될 거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도입되면 내 돈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있으면 최대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구조냐라는 걸 제가 쉽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을 때 필요한 돈은 0원에서 10억까지 다양해질 수가 있겠죠. 이때 지분형 모기지 사업이 도입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 돈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 제가 지금 도식화한 표에서는 1.5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한 1.5억 정도 있으면 은행 대출을 3억에서 4억 정도 받아서, 제가 지금 도식화한 표에는 3.5억 정도 받아서 총 5억을 내 돈 플러스 부채로 마련을 한 다음에 나머지 5억을 공공의 지분 투자를 5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내 집을 마련하는데 내 지분 50%, 공공의 지분 50%, 5억 더하기 5억을 해서 최대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 돈 플러스 부채 5억 플러스 공공지분 5억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공공이 지분만큼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공공이 우선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이 내용이 지분형 모기지의 핵심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플러스 1억이 올라서 11억이 됐다 라고 하면 공공이 5천만 원, 내 지분이 5천만 원 증가하는 거고요. 만약에 1억이 떨어져서 9억이 됐다 라고 하면 공공의 지분만 5억이 아니라 4억이 되고 내 돈과 은행 대출은 그대로 5억으로 남는다. 이런 내용을 금융당국이 현재 구상 중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이다. 앵커링 효과로 인해서 저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지분형 모기지는 서울에서는 최대 10억짜리 아파트만 사업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경기에서는 6억, 지방에서는 4억의 아파트만 사업 대상으로 삼을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가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이런 현상들에 대한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은 고가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니까 서민 주거와는 영향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현실이 아닌 게요. 주택이 저가에서 고가까지 다양한 범위의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10억이라는 기준점을 정부가 설정하는 의미로 시장의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부동산 상승기에선 저가 주택이 최대 10억까지 상승 압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9억짜리 집이 10억이 되고 8억짜리 집은 9억이 되고 10억이라는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주택을 가진 보유자들은 너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내 집 구매할 건데 조금 더 쳐줘라. 너의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라고 할 요인이 충분하겠죠. 또한 고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하락기에 하방 압력을 막아줄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이 원래는 9억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분형 모기지가 가지는 기준점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이 그대로 10억의 가격을 유지를 한다거나 11억짜리 주택이 원래는 10억으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10.5억으로 덜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책 타깃형 저품질 주택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이제 부작용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개발의 핵심은 사실은 분양입니다. 분양이 잘 되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수익을 보고 분양이 잘 안 되면 당연하게도 손실을 보는 구조가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분양을 잘 시키기 위해서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자 보수 등 사후 처리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브랜드라는 걸로 묶어서 홍보를 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인센티브 구조는 난개발을 제한하는 효과까지도 가져오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지분형 모기지 사업이 도입된다라고 하면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필연적으로 특정 기준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기준에 맞는 주택을 사업 대상으로 선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게 되면 분양이 잘 되는 주택보다는 기준, 지분형 모기지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기준에 맞는 주택이 양산되어 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게 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분형 모기지 사업의 사업 대상으로 선별된 주택들은 집값이 향후에 떨어져도 개인이 손실을 볼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어차피 이 주택 사도 너 손실 보지 않으니까 그냥 비싸게 사줘라. 내가 뒤로 인테리어 같은 혜택을 플러스 알파를 해줄게 라는 음성적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기본적으로 사업 대상에 선별되는 것이 분양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품질 주택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다음 부작용은 주택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분형 모기지는 도입 목적이 사입초년생의 주택 구입 부담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초년생의 월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주거의 유형은 1인 가구, 2인 가구, 3, 4인 가구 이렇게 가구의 수대로 나눠서 수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1에서 2인 가구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주거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거고요. 2인이나 3, 4인 가구는 빌라나 아파트에 주거할 수요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분형 모기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인에서 3, 4인 가구가 수요로 하는 빌라나 아파트가 정책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나 2인 가구 소수가 원하는 소형 오피스텔은 정책의 타깃이 아니게 되는데요. 정책의 타깃이 아닌 주택들은 매입하려는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매입하려는 수요가 적은 주택이 필수적인 수요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매입하려는 수요는 적어집니다. 근데 필수적인 수요가 존재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공급은 적어지는데 수요는 유지가 되면서 소형 주택의 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으로 연결이 된다.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되지만 1억을 모으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환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의 부작용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정부의 부담이 증가한다거나요.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레버리지 투자다. 그래서 좀 도덕적으로 위험하다. 등등이 있지만 사실 이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정말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시즌2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1억을 1.2% 저금리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전세가 모두 다 1억으로 인상이 되면서 청년들의 주거부담, 월세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정책의 혜택을 받는 소수는 주거부담이 일부 인하되었지만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다수는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면 지분형 모기지에 기대되는 장점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갭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는 게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핵심 목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 집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지분형 모기지의 정책 목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10억짜리 아파트는 지금도 1.5억 정도 있으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매수가 가능하냐 하면요. 내 돈이 한 1.5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3에서 4억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라는 걸로 5억을 만들어서 10억짜리 집을 매수하는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걸 사실 영끌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이 맞춰지는 시점, 즉 자금 융통만 가능하다면 지금도 1.5억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수가 있다. 이 전세보증금을 공공의 지분 투자로 그냥 전환을 해서 차라리 정부가 지분 투자를 해줄 테니 네가 집을 사서 너의 집에 살아라. 한마디로 갭 투자 하지 말고 실수요가 되라.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갭 투자가 감소하면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보일 수가 있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체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지분형 모기지는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더 크게 우려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고요. 특히 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타깃형 저품질 주택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이 왜곡되면서 소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이냐? 이게 정말 사회초년생을 위한 대책이냐? 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형적인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쩔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다 라는 시선도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갭 투자가 완화될 수 있다.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지 않고 지분형 모기지로 내가 산 집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편익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 것이죠. 오늘 제 영상이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장단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